안녕하세요, 독고리입니다. 드디어 커말 2급 필기 새로운 강의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전에 올렸던 커말 2급 필기 핵심 정리가 무려 현재 100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새롭게 전의 동영상보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동영상을 오늘부터 업로드하게 됩니다. 전에는 너무 핵심적인 내용만 담았던 것에 비해서 이번 핵심 정리집에는요, 최신 5개년도 상시 기출문제 내용을 토대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아주 잘 정리해 봤습니다. 전에는 일반적인 요약 정리를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상시 기출에 나왔었던 핵심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새롭게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공부할 수 있도록 단원이 끝나면 단원마다 핵심 문제를 풀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꼼꼼하게 담아봤고요. 한 개 과목을 2개나 3개 정도로 나누어서 부담 없이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학생들 입장에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울러 이 교재와 총정리 300제 문제를 같이 하시면 커말 2급 필기 시험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도 역시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재만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제 파일도 있으니까 같이 다운받으시고요. 저랑 같이 풀어보시기도 하겠습니다. 쉽고 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독고리 커말 2급 필기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컴퓨터 일반 핵심 요약입니다. 자, 컴퓨터입니다. 우리 컴퓨터는 EDPS라고 불러요. 자료를 가공해서 나한테 유용한 가치 있는 정보로 변환해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컴퓨터에는 애니악이 있고요, 애드삭이 있습니다. 애니악은 세계 최초의 전자계산기로 외장 방식을 이용한 컴퓨터입니다. 얘는 램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주기억 장치가 없다는 거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애드삭은요, 세계 최초의 내장 방식을 이용한 컴퓨터입니다. 이때부터 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억 장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에드박입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과 이진법을 채택한 컴퓨터로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컴퓨터입니다. 자, 유니박입니다.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컴퓨터를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 컴퓨터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요, GIGO입니다. G가 가비지예요. 가비지는 쓰레기입니다. 이 garbage in, garbage out. 잘못된 자료가 입력되면 잘못된 자료가 나온다는 컴퓨터의 수동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자, 이제 컴퓨터 세대별 특징 보겠습니다. 자, 1세대 주요 소자는 진공관, 자기드럼이고요. 2세대는 트랜지스터입니다. 요 앞글자 따서 TR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3세대는 직접 회로고요. IC 이렇게 부릅니다. 4세대 때는요, 우리 직접 회로에 들어갔던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하고요, 크기는 더 작아지게 하는 고밀도 직접 회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LSI라고 부르고요. 5세대는 4세대보다 더 많이 들어가게 하고 크기는 더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초고밀도 직접 회로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VLSI 이렇게 불러요. 세대별 특징 정리해 보겠습니다. 1세대는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일괄 처리가 주된 특징이고요. 기계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개발에 치중했고요. 오프라인입니다. 이 모든 일 처리를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했습니다. 자, 우리 2세대는요,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실시간 처리 시스템을 가집니다. 고급 언어, 이제 프로그래밍이 등장했고요. 운영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 3세대입니다. 우리 시분할 처리예요. 이 시분할 처리가 뭐냐면 중앙에 컴퓨터가 한 대 있고 다른 곳은 모니터랑 단말기만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을 분배해서 처리한다 그래서 시분할, 요 영어 보이시죠? TSS 타임 쉐어링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OCR 공공요금 청구서, OMR 답안지, 그리고 MICR은 수표에 쓰입니다. 자, 그리고 회사에 이제 컴퓨터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경영정보기법 MIS라고 부릅니다. 4세대 방식 특징 보겠습니다. 우리 4세대의 제일 주된 특징은 분산 처리입니다. 작업을 나누어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했고요. 네트워크가 발달되기 시작됐습니다. 자, 그래서 5세대 인터넷이 부흥하기 시작했죠. 인공지능 AI가 등장했고요. 퍼지 이론과 전문가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이에 따른 신기술도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자료에 따른 분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셀 수 있는 자료를 취급하는 컴퓨터를 디지털 컴퓨터, 그리고 셀 수 없는 자료를 취급하는 컴퓨터를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그러고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혼합한 컴퓨터를 하이브리드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우리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디지털 컴퓨터는요, 산술 논리 연산입니다. 근데 아날로그는 미적분 연산을 해요. 이렇게 연속적인 셀 수 없는 자료를 취급할 수 있는 연산이 미적분 연산입니다. 자, 우리 디지털 컴퓨터는요, 구성회로가 논리회로예요. 이렇게 딱딱 어느 시점의 값을 확연히 볼 수 있고요. 아날로그 컴퓨터는 증폭회로입니다. 심장박동 뛰듯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회로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쓰는 디지털 컴퓨터는 범용이라고 그러고요. 아날로그는 특수 목적용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군사용, 과학용에 쓰여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쓰는 디지털 컴퓨터는요,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아날로그는 만들 때부터 미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제작된 이후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유지보수만 필요하겠죠? 정밀도 부분은 우리 디지털 컴퓨터는 내가 필요한 한도까지 볼 수 있고, 아날로그는 정해져 있습니다. 특수한 목적을 지니기 때문에 결과값은 어디까지만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 알고 가실게요. 자, 이제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 보겠습니다. 자, 슈퍼컴퓨터는 높은 정밀도, 정확한 계산을 취급하는 인공위성, 일기예보, 우주 항공산업에 이용되고요. 메인프레임은 대규모 시스템입니다. 수백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 가능한 컴퓨터고요. 미니 컴퓨터는 중규모입니다. 학교, 연구소 등 업무 처리나 과학기술 계산에 사용되는 컴퓨터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워크스테이션 한번 볼게요. 워크스테이션은요, 우리가 쓰는 데스크탑 컴퓨터랑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그 CPU 소자는 CISC 방식을 쓰고요. 워크스테이션은 RISC 프로세서를 씁니다. 얘는 자료를 제공하는 서버 역할을 하고요. 고성능, 그래픽 처리에 사용되는 컴퓨터를 말합니다. 휴대용 컴퓨터는 휴대가 가능한 컴퓨터고요. MIPS는 M이 밀리언이에요. 그래서 1초에 100만 개의 명령어를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MIPS는 그럼 뭐예요? 1초에 400만 개의 명령어를 실행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 헤르츠 한번 볼게요. 헤르츠는 1초에 한 번 주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어떤 주기가 시작됐을 때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오는 요거를 헤르츠라 그래요. 1헤르츠. 그래서 1kHz는 그럼 뭐예요? 1초에 1000번 주기가 반복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롭스는 1초당 부동소 수점, 연산 횟수를 말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정보 처리 형태에 따른 분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괄 처리 한번 살펴볼게요.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걸 일괄 처리라고 합니다. 1세대 방식입니다. 자, 자료가 발생하자마자 즉시 처리하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실시간 처리라고 그러고요. 2세대 방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온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다중 프로그래밍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요. 한 번에 여러 개 프로그램이 동시 실행되는 거고요. 분산 처리는 작업을 나누어서 처리하게 됩니다. 4세대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동배간 처리 중요합니다. P2P인데요. 내가 서버도 되고 클라이언트도 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내가 자료도 제공할 수 있고 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임베디드 한번 살펴볼게요. 응용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컴퓨터 기능을 수행하는 걸 임베디드 그래요. 요새 우리가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들도 다 임베디드입니다. 냉장고에도 컴퓨터가 들어있고 에어컨에도 컴퓨터가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각각 제품에 맞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임베디드라고 합니다. 자, 다중 처리는요, 우리 컴퓨터에는 한 개의 CPU가 들어있죠. 다중 처리는 한 번에 여러 개의 CPU를 설치해서 실행되는 겁니다. 정말 고성능이겠죠.
클러스터링입니다. 자, 별표 한번 해볼까요? 여러 대 컴퓨터를 단일 시스템으로, 한 대의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클러스터링 부릅니다. 자, 우리 듀얼과 듀플렉스의 차이점을 알고 가실게요. 듀얼과 듀플렉스는 두 개 이상의 CPU가 있다는 게 공통점인데요. 듀얼은 두 개의 CPU가 동시 동작하다가 한 대가 고장나면 다른 컴퓨터가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듀플렉스는요, 두 개의 CPU 중에 한쪽이 고장나면요, 자, 요거 줄거볼까요? 대기 중이었던 다른 컴퓨터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듀얼과 듀플렉스의 차이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컴퓨터는 0하고 또는 1이 저장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일 작은 단위인데요. 요 0이나 1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비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비트가 4개가 모이면 니블이라고 부르고요. 8개 비트가 모이면 바이트라고 부르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별표, 이 바이트부터 글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글자와 글자가 모이면 뭐가 생긴다고요? 네, 맞습니다. 단어가 생기죠. 이걸 우리는 워드라고 표현하고요. 어떤 특정 항목으로 얘가 쓰이게 되면 이 부분을 필드라고 부릅니다. 이 필드가 있으면 자료가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을 레코드라고 부르고요. 레코드들이 모이면 이거를 블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레코드는 논리 레코드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말하는 레코드는 물리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물리 레코드, 블럭들이 모여서 뭐가 생긴다? 파일이 생기고, 이 파일이 모여서 바로 우리 데이터베이스, DB라고 부르는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자료의 최종 목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순서대로 한번 외워주시는 게 좋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워드 한번 살펴볼게요.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 단위를 워드라고 그러고, 주기억 장치의 주소를 할당하는 기본 단위로 쓰이고, 연산의 기본 단위로 쓰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빨간 별표는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빨간 별표의 의미는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알고 가시라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제 교재에 있는 이 빨간 별표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컴퓨터의 연산 속도 단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컴퓨터를 저랑 이제 배우게 되니까 이거를 뭐 ms, us, ns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우리 영어 발음 그대로 한번 따라서 불러보겠습니다. 자, 얘 밀리초라 그래요. 밀리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나노세컨드, 피코세컨드, 펜토세컨드, 아토세컨드입니다. 자, 그래서 요 S가 초를 말하고요. 우리 밀리세컨드는 10의 마이너스 3승초예요. 여러분, 10의 마이너스 3승초란 1000분의 1초를 말합니다. 그쵸? 얘가 숫자로 환산하면 하나 계산할 때 0.001초 걸렸다는 거예요. 엄청 빨랐죠. 1세대 때도 엄청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외우셔야 되는데 다음 세대로 증가하면서 마이너스 3씩 더해가면 돼요. 마이크로 세컨드는 마이너스 6승, 나노 세컨드는 마이너스 9승입니다. 피코 세컨드는 마이너스 12승, 펜토 세컨드는 마이너스 15승이 되고요. 속도가 제일 빠른 아토 세컨드는요, 마이너스 18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밀리세컨드가 제일 느리고 아토세컨드가 제일 빠르다는 거 체크하고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료 표현 코드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표현 방식이 있고 에러 체크 방식이 있는데요. 자, 문자 표현 방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SCII 코드는 데이터 통신용 코드입니다. 우리 문자를 보내거나 받을 때, 자, 이때 쓰는 게 ASCII 코드인데 존 3개, 디짓 4개, 그래서 총 7비트가 들어요. 우리 문제를 풀 때요, 컴퓨터 문제의 공통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n비트가 있다? 그러면 몇 개를 표현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2의 n승계다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7비트잖아요. 2의 7승 128개를 표현하게 됩니다. FCD는 존 4개, 디짓 4개거든요. 그래서 총 8개 비트여서 2의 8승 256개를 표현할 수 있고요. 유니코드는 별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모든 문자를 2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국제 표현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놨죠? 얘가 시험에 나왔어요. 각 나라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국제 표준 코드를 말합니다.
완성형은 정보 교환용으로 쓰이고 조합형은 프로그래머들이 쓰는 정보 처리용 글자 코드입니다. 자, 이제 에러 체크 방식 보겠습니다. 페리티 체크는 에러 검출만 가능하고요. 교정은 못합니다. 자, 정마크 보호는 페리티 검사가 코드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 해밍 코드 체크해 보실게요. 자, 해밍 코드는요, 에러 검출 및 교정이 가능한 겁니다. CRC 체크는 여러분들 요것만 알고 가실까요? 우수합니다. BSC 검사 줄거볼게요. 페리티의 단점을 보완한 검사입니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숫자 표현 방식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정수를 표현할 수 있는 고정소수점이 있고요. 실수를 표현할 수 있는 부동소수점 방식이 있어요. 자, 우리 고정소수점은 구조가 단순해요. 속도가 빠릅니다. 실수를 표현하는 부동소수점은요, 속도가 느립니다. 얘는 매우 큰 수나 작은 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얘가 왜 속도가 빠르고 얘가 속도가 느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 더하기 3이 빠를까요? 아니면 3.1234 더하기 5.918 어떤 게 더 계산이 빠를까요? 당연히 얘가 빠르겠죠. 그래서 정수 계산이 빠르고 소수점 계산이 느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고정소수점은요, 부하 절대치, 1의 보수, 2의 보수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십진연산의 팩 형식과 언팩 형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우리 부동소수점은요, 매우 큰 수, 작은 수를 표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3.333333 예, 이렇게 자세히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부동소수점은 부호부, 지수부, 가수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진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진수는 0부터 9까지 10개 숫자를 써서 십진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진수는요, 0와 9일 2개 숫자를 써서 이진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거 설명드려 볼게요. 십진수를 2로 나누어서 계속 나누어 떨어질 때까지 계산하게 됩니다. 나머지만 취합하게 되고요. 밑에서 위로 취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진수를 십진수로 바꾸는 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해당 자릿수의 오른쪽 숫자부터 1, 2, 4, 8 소수점 기준으로는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우리 2의 마이너스 3승이 8분의 1을 뜻합니다. 2의 마이너스 2승은 2의 제곱 4분의 1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 별표해 보시죠. 1에 해당하는 숫자에 해당 숫자를 곱한 값들의 합을 구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 별표해 볼게요, 여러분. 음수 표현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하 절대치, 1의 보수, 2의 보수 이렇게 있으세요. 부하 절대치는 맨 앞에 숫자를 1로 바꿔주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게 됩니다. 1의 보수는 원래 수를 반대로 바꿔줘요.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줍니다. 자, 2의 보수 이거 하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2의 보수는 1의 보수에다 더하기 1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저랑 간단하게 십진수, 이진수, 그리고 음수 표현하는 방법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랑 십진수, 이진수, 그리고 1의 보수, 2의 보수, 부하 절대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불러서 같이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십진수 15를, 우리가 쓰는 15를 이진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러려면 15를 2로 계속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15를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2, 7에 14. 그럼 나머지 1 남죠? 그럼 또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2, 3은 6. 그럼 나머지 몇 남아요? 1. 또 해볼까요? 2, 1은 2. 나머지 1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진수로 바꾸면 1111 이렇게 되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십진수 11을 이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또 11을 2로 계속 나눠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2, 6에 12. 나머지 몇 남으세요? 0 남죠? 그럼 또 나눌 수 있잖아요. 2, 3은 6. 나머지 몇 남습니까? 0 떨어지니까. 또 나눠볼게요. 2, 1은 2. 나머지 1입니다. 1은 더 이상 2보다 작기 때문에 이제 나누지 않아요. 그럼 아까처럼 어떻게 쓴다고요? 밑에서 위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1100 이렇게 불러요.
네. 우리 이진수 부를 때 뭐 1 4개다 그래서 1111 이렇게 안 불러요, 여러분. 1111, 1100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거꾸로 우리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꿨을 때 15가 나와야 되고 또 12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이진수 바꿀 때는 8421 코드를 씁니다. 여기다 써볼게요. 1111 이렇게 쓰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자, 1인데만 더하면 되거든요. 예. 자, 8 더하고 4 더하고 2 더하고 1 더하니까 얘 몇 나와요?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은 15가 됩니다. 그죠? 어때요? 원래 숫자랑 동일하게 되죠, 여러분?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1100. 그러면 1인 것만 더하면 되니까 8하고 4만 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몇이 나올까요? 12가 나옵니다. 신기하죠? 네, 원래 숫자 12 이렇게 동일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양수 12와 음수 12를 표현해 보는데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부호와 절대치 1의 보수, 2의 보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해봤어요, 여러분. 양수 12 어떻게 표현해요? 8하고 4만 더하면 되니까, 그쵸? 요 자리를 1로 채워주면 되고 나머지는 0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자, 1100이 10이었어요. 우리는 숫자를 표현할 때 8비트 단위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자릿수는 0으로 채워져요, 여러분. 왜? 8비트 단위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양수 12를 뜻하게 됩니다. 자, 그럼 부호 절대치 앞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맨 앞에 비트 0을 1로 바꿔주면 돼요. 자, 해볼게요. 1,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네, 맨 앞에 비트만 바꿔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게 바로 부호 절대치고요. 1의 보수 한번 해볼게요. 1의 보수는 자, 반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0000의 반대는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111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100의 반대는 뭐가 됩니까? 0011이 됩니다. 네, 쉽죠? 자, 2의 보수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2의 보수가 연산에 참여하는, 우리 뺄셈 할 때 음수로 바꿔주는, 그게 바로 2의 보수로 바꿔줘서 뺄셈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2의 보수 구하기 전에 이따 우리가 더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진수 덧셈을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덧셈 연산할 때는요. 1 더하기 1은 2가 나오지 않아요. 왜? 이진수는 0하고 1 두 개 숫자밖에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요. 0이라고 불러요. 대신 올림수가 하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뭐가 된다고요? 1, 0이 되는 거예요. 1, 0. 자, 그럼 이 원리를 통해서 저희 덧셈 한번 해볼게요. 자, 1 더하기 1은 뭐가 된다고요? 0 되고 하나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올림수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1은 뭐가 돼요? 0 되고 또 하나 올라가겠죠. 자, 1 더하기 0은 뭐가 됩니까? 1이 되겠죠. 이때 올림수는 없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써주면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양수 12에 대해서 이해 보수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진법과 부호 절대치 1의 보수, 2의 보수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처리 장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앙처리 장치란 레지스터, 제어, 연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 겁니다. 주변 장치는 입력과 출력 장치로 구성이 돼요. 자, 그래서 레지스터는요, 요거 체크해 보시죠. 속도가 제일 빠른 CPU 내에 있는 임시기억 장소입니다. 병렬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렬, 병렬 그러는데 병렬이 한 번에 여러 개를 처리할 수 있는 구조여서 빠르다고 부릅니다. 레지스터의 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지스터의 크기란 이렇게 정의가 돼요. 한 번에 처리 가능한 데이터로 메모리 용량과 워드 크기와 관계가 있다. 요거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별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자격증을 하신다면 이 정도는 꼭 외워주고 가셔야 됩니다. 기억장치 접근 속도입니다. 레지스터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 캐시, D램, 롬 요게 이제 주기억 장소예요. 하드디스크부터 보조기억 장치고요. 집디스크, CD롬, 플로피, 자기 테이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캐시 메모리 있죠? 요거를 좀 살펴보고 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캐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캐시 메모리는 SRAM이라고 불러요. CPU와 주기억 장치, CPU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주기억 장치가 못 쫓아가요. 그래서 이 두 개 장치를 완충시켜서 같이 끌고 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메모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D램하고 SRAM을 한번 살펴볼 텐데, D램은 일반적으로 주기억 장치라고 부르고요. SRAM이 바로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캐시 메모리입니다. 이 D램은 여러분들이 홈쇼핑에서 선전하는 여러분들이 99,000원만 추가하면 뭐 8기가가 16기가가 됩니다. 그 램이 바로 D램이에요. 이게 바로 재충전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 속도에 완충작용을 하는 SRAM은 재충전이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SRAM이 전기 소모가 많이 들고요. 속도는 빠릅니다. 가격도 비싸다는 거 알고 가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캐시 메모리 살펴봤고요. 제어 장치 한번 보겠습니다. 제어 장치는 컴퓨터의 모든 동작을 지시하고 제어하는 장치예요. 자, 여러분 꼭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게 프로그램 카운터고요. 앞글자 따서 PC라고 불러요. PC. 자, 그 다음에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의 내용을 기억하는 게 명령 레지스터입니다.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서 앞글자만 따니까 뭐라고 불러요? IR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 해독하는 회로 명령어를 해독하는 걸 디코더라고 그러고요.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걸 인코더라 그래요. 디코더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십진수로 바꿔주는 장치고요. 그 다음에 인코더는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진수로 바꿔주는 장치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MBR은 데이터를 기억하고 MAR, A가 어드레스입니다. 어드레스, 주소를 기억한다고 알고 가시겠습니다. 연산장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덧셈하는 장치가 가산기고요. 연산의 중간 결과를 기억하는 게 누산기예요. 누산기. 그리고 음수로 바꿔주는 게 보수기인데 별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컴퓨터에는 뺄셈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 빼기 2라면 2라고 계산되잖아요. 근데 빼기가 없다고요. 뺄셈이 없어요. 우리 3 빼기를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3과 마이너스 1과 덧셈 연산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뺄셈 할 때는 요 체크해 보시죠. 덧셈하는 가산기와 음수로 바꿔주는 보수기가 사용됩니다. 마이너스 1을 표현하는 보수기가 아까 우리가 배웠던 2의 보수라는 거 알고 가시겠습니다. 자, 상태 레지스터 살펴볼게요. 연산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태 값을 상태 레지스터에 기억하는데 이걸 PSW라고 부릅니다. 보통 올림수, 부호 등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버스 한번 살펴볼게요. 내부 버스는 CPU 내부에서 레지스터 간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통로를 내부 버스. 외부 버스는요, 자, CPU와 주변 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통로를 말합니다. 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중앙 처리 장치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클럭 주파수, 캐시 메모리, 아까 SRAM, 그리고 워드 크기가 영향을 미치고요. 중앙 처리의 성능 단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럭, 자, 높을수록 고속이고요. 헤르츠, 자, 시스템의 클럭 속도를 말합니다. 플롭스, 1초당 부동소 수점 연산 횟수를 말하게 됩니다. 밉스, 아까 살펴보셨죠? 1초에 100만 개 처리하는 단위입니다. 자, 여러분, CPU 업그레이드 할 때는 메인보드, 우리 메인보드가 이 CPU를 지원하는지 꼭 확인하는 거 알고 가시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배웠던 컴퓨터 분류할 때 RISC랑 CISC 비교해 보셨죠? RISC는 서버, 워크스테이션으로 쓰이고요. CISC는 개인용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장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부르면 제어와 연산 장치를 합친 거를 말합니다. RISC가 명령어가 적고 CISC가 많습니다. 주소도 RISC가 많고요. 레지스터도 RISC가 많아요. 자, 전기는 RISC가 적게 들고 처리 속도는 RISC가 빠르게 됩니다. 이제 주기억 장치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주기억 장치 롬하고 램으로 구성됩니다. 롬은 비휘발성이고요. 전원이 꺼지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램은 휘발성 메모리예요. 전원이 꺼지면 내용도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램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롬은 입출력 시스템 바이오스가 들어갑니다.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기본 입출력 시스템이라는 거고요. 글자 폰트, 명조체, 궁서체 뭐 이런 거. 그리고 파워가 켜지면 스스로 진단한다. 파워온 셀프 테스트 자가 진단 프로그램도 저장된다는 거 알고 가시겠습니다.
자, 아까 D램하고 S램은 제가 비교해 드렸고요. 자, 플래시 메모리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mp3 디지털 카메라 이런 거 많이 썼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메모리 카드로 이용되는 게 플래시 메모리예요. 자, 얘는 롬이지만 여러 번 읽고 쓰기가 가능하고요. 전기를 이용해서 가능한 겁니다. 블럭 단위로 기록되고 전기 소모도 적고 속도가 빠르다는 거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마스크롬은요, 회사에서 한 번 기록 후 그 다음에는 수정이 안 되는 거고요. P롬은 사용자가 한 번 기록 후 수정을 못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 중요하니까 꼭 알고 가실게요. 이 P롬은 자외선, 햇빛을 이용해서 여러 번 읽고 쓰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캐시 메모리 아까 설명드렸죠? 중요하니까 꼭 체크하실게요. 자, 우리 가상 메모리 볼게요. 가상은 가짜입니다. 왜 가짜냐? 보조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기법이요. 왜 주기억 장치도 아닌데 쓸까요? 메모리가 모자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가상 메모리 설정하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설정에 시스템 가시면 정보 탭이 있어요. 여기 그 고급 시스템 설정에서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시스템 속성에 고급 가시면 여기 성능 탭에 가상 메모리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겠습니다. 자, 우리 버퍼 메모리 살펴보겠습니다. 버퍼는 데이터 주고받을 때 속도 차이를 해결하는 임시 공간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 컨트롤 C, 컨트롤 X, 컨트롤 V 복사하기, 잘라내기, 붙이기 할 때 사용하는 기억 메모리를 버퍼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연관 메모리입니다.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인데요. 자, 요거 체크해 보실게요. 주소로 찾아가야 되는데 주소가 아닌 내용의 일부를 이용해서 찾는 거를 바로 연관 메모리입니다. 우리 뭐 예를 들자면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인스타그램 검색해서 샵 해시태그 이용해서 검색한다든지 검색어를 이용해서 그 페이지를 찾아가는 것도 연관 메모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주소로 가는 게 아니어서 바로바로 갈 수 있어서 정보 검색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비용이 증가된다는 거 알고 가시겠습니다. 자, 우리 펌웨어 살펴보겠습니다. 하드웨어 동작을 지시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주로 롬에 저장되고요. 하드웨어 제어를 할 때 쓰는 게 바로 펌웨어입니다. 자, 요거를 꼭꼭 알고 가실게요, 여러분. 펌웨어는 하드웨어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는 것만으로도 이 오류 해결 및 구동 기능을 업그레이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실게요. 그래서 요즘 바이오스는요, 플래시롬에 저장되어서 칩을 교환하지 않아도 바이오스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모리 용량이 부족할 경우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고요. 가상 메모리 크기를 조절하고 램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는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 레디 부스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USB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의 저장 공간을 사용해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하는 걸 레디 부스트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보조 기억 장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비휘발성이에요. 내용이 안 지워집니다. 전원이 꺼져도 내용이 안 지워져요.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고요. 대용량입니다. 엄청 많죠? 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숫자를 부를 때 10, 100, 1000, 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는 영화 9일 이진수를 쓰기 때문에 이 두 개 숫자를 쓰기 때문에 2의 10승, 2의 20승 이런 식으로 숫자가 증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바이트가 8개 비트잖아요. 자, 2의 10승 바이트가 1024바이트고요. 얘를 1kB라고 불러요. 그러면 1024kB가 모여서 1MB라고 부르고요. 얘가 바로 2의 20승이 됩니다. 그리고 1024MB가 모인 게 바로 2의 30승 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1GB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TB는요 1024GB 모인 거고 1PB는 1024TB, 1EB는 1024PB가 모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순서대로 이거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그리고 자, 킬로바이트부터 얘가 2의 10승이라 그랬죠?
그 다음부터 10씩 진행되면 됩니다. 2에 20승, 2에 30승. 그래서 엑사바이트는 2에 60승 바이트가 된다는 거 알고 가실게요.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는 2개 연결할 수 있고 이 아이디는 4개, 스카시는 7개 연결할 수 있는데 현재는 SATA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SATA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핫 플러그인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컴퓨터 장비 교체할 때 전원 끄고 해야 되는데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도 기기를 연결하고 제거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USB도 우리 그냥 뺐다 꼈다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핫 플러그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SCSI 방식은 뭐냐면 하드디스크나 뭐 스캐너 등을 연결해 주는 기술이다 라고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라이드 한번 살펴볼게요. 별표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한 개의 하드디스크처럼 관리하는 방법을 라이드라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속도가 높아지고 안전하고 복구가 쉽게 되니까 꼭 이용해야 되겠죠? 2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미러링과 스트라이핑이 있는데 미러링은 2개 디스크에 동일하게, 스트라이핑은 나눠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라이핑 같은 경우는 하나라도 손상되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페리티, 아까 우리 페리티 봤죠? 장애 발생 시 페리티를 사용해서 복구하게 되는데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SSD 살펴보겠습니다. SSD는 요새 제일 많이 쓰는 하드디스크 보조기억 장치죠. 자, 기계적 장치가 없는 반도체를 이용한 장비입니다. 정보를 저장하고요. 소형화, 작아요. 경량화, 가볍습니다. 부팅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요새 대부분 컴퓨터에 장착되는 건 SSD죠. 부팅을 하게 되면 5초 안에 컴퓨터 바탕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엄청 빨라요. 충격에 강합니다. 배드 섹터가 발생하지 않아요. 발열과 소음, 전기가 적게 드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파티션 한번 살펴볼게요. 파티션은요,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의 논리적인 영역으로 나누는 기법을 파티션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 내 PC 들어가면 이렇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눠져 있죠? 파티션이 나눠진 경우가 나눠졌을 확률이 높은 경우입니다. 하나의 파티션에는 하나의 파일 시스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씁니까? 그래서 NTFS 방식을 쓰죠. 나중에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광디스크는 DVD, CDR 있습니다. 자, 블루레이는 고선명 비디오 저장한다는 것만 체크하고 가실게요. 입출력 장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OMR이 답안지에 쓰는 거죠. 아까 언급해 드렸습니다. 공공요금 청구서가 OCR이고요. 수필 쓰이는 게 MICR. 자, 요거 체크해 볼게요. 설계도 입력하는 게 디지타이저입니다. 자, 키보드, 마우스, 트랙볼 이런 게 입력이고요. 자, 출력 장치는 프린터가 있는데 요것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죠. 아까 디지타이저가 설계도 입력하는 거고요. 설계도 출력하는 걸 플로터라고 부릅니다. 모니터가 표시 장치고요. 이 중에서 액정이라는 건 유리판에 전기가해서 LCD 이거를 말하고요. 픽셀은 화소라고 부릅니다. 이 모니터 화면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화소라 그래요. 자, 해상도는요, 선명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선명하게 표시할지 나타내는 단위로 이건 색상수와는 관련이 없고 화소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드렸죠. 해상도는 화소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자, 우리 문제 나왔던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재생률은요, 픽셀들이 밝게 보이는 것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을 재생률이라고 하고, 재생률이 높으면 모니터 깜빡임이 줄어든다. 요거 꼭 알고 가실게요. 우리 3D 프린터 출력 단위는 MMS입니다. MMS의 뜻은 millimeters per second입니다. 1초에 몇 밀리미터가 출력할 수 있는지 그 단위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잉크젯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 단위는 예전에는 이제 ppm으로 많이 썼는데 IPM 요거 체크해 볼게요. 이미지 per minute, 분당 이미지를 얼마만큼 출력할 수 있는지, 그리고 페이지 per minute는 뭐예요? 분당 몇 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요것도 알고 가시겠습니다.
기타 장치 한번 볼게요. 우리 메인보드에는 AGP 슬롯이라고 있습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픽카드 끼우는 부분을 AGP 슬롯이라고 그러고, 칩셋은 이 메인보드의 핵심입니다. 각 부품들 간의 흐름을 제어하는 곳이에요. 아까 롬바이오스 설명드렸죠? 기본 입출력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포트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 속도는 누가? 병렬이 빠르다고 했어요. 병렬은 한 번에 8비트씩 전송하게 됩니다. USB는 127개까지, i1394는 요즘 가정기기는 다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을 i1394라고 해요. IRDA는 무선으로, 적외선으로 연결하는 거고요. 저희 보통 리모컨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HDMI 영상과 음성을 예전에는 개별적으로 선을 꼽았는데요. HDMI는 영상과 음성을 한 개의 선으로 전송하는 디지털 포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TV, 셋톱박스나 이 모니터에 연결하는 선이 다 HDMI 선으로 구성됐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우리 USB 3.0 한번 살펴볼게요. USB 3.0은요, 파랑색으로 되어 있어요. 얘는 하이 버전에서도 인식되고 여러 개 장치를 연결하게 되면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래서 3.0 쓸 때는 보통 여러 개 말고 한 개, 두 개 정도 쓰시는 게 좋아요. USB 3.0 최대 전송 속도는 5GBps입니다. 요거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3.1 이게 이제 최근이죠. 얘가 10GBps입니다. 요거 체크 한번 하고 가실게요. 자, 이제 관련 용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럽트 한번 살펴볼게요. 인터럽트는요, 우리가 컴퓨터 할 때 실행 도중 갑자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작업이 중단됐을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후 다시 원래 실행 중인 작업으로 복귀해서 계속 처리하는 것을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외부 인터럽트하고 내부 인터럽트가 있는데요. 외부 인터럽트는 외부적인 요인인 입출력, 타이밍, 전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내부 인터럽트는 잘못된 명령이나 데이터 사용할 때 발생되게 됩니다. 이걸 대부분 트랩이라고 불러요. 이런 걸. 가장 높은 우선순위 인터럽트는 이때는 뭐 방법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전이죠. 전기가 없으니까 컴퓨터가 아예 구동이 안 되잖아요. 가장 낮은 우선순위 인터럽트는 SVC입니다. 사용자 의도 인터럽트로 이거는요, 내가 언제든지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는 인터럽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인터럽트는 원래 상태로 복귀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뭐든지요, 문제가 생기면 원래대로 되돌아가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자, 요거 데드락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이 데드락은요, 똑같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멈춰 있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이 데드락은 네 가지 조건이 성립되게 됩니다. 상호 배제, 점유화되기, 비선점, 환영되기. 이렇게 나쁜 조건들은 다 들어가요. 자, 여기에서 상호 배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 자원에 여러 개 프로세서가 있을 때 하나 빼고 나머지는 대기하고 있는 상태를 상호 배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터럽트 신호를요, IRQ라 그래요. IRQ. 주변 장치에서 CPU에게 보내는 인터럽트 신호를 IRQ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채널 별표해 볼까요? CPU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입출력 관리하는 장치를 채널 그래요. 자, 그래서 입출력이 끝나면 인터럽트 신호 보낸다고 돼 있죠? 자, 우리 속도가 빠른 채널을 셀렉터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고속. 속도가 느린 채널은 멀티플렉서 채널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제에 입출력이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답은 거의 대부분 채널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드웨어 볼게요. 애드웨어는 광고를 보는 대가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걸 말하고요. 데모 버전은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알파 버전은 회사 내 직원들이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을 알파 버전 그럽니다. 자, 그럼 이 베타 버전 체크해 볼까요? 얘는 출시되기 전 일반 사용자가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을 베타라 그래요. 쉐어웨어는 일정 기간 동안만 무료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유료 프로그램이 됩니다.
자, 번들은 구매할 때 끼워주는 프로그램, 보통 1+1 이렇게 부르고요. 상용 소프트웨어는 비용을 주고 사는 프로그램, 트라이얼 버전은 체험판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줄거볼게요. 공개는 완전히 무료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공개 소프트웨어 그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이겁니다. 패치 프로그램. 우리가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팔았다 그래서 완벽히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에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포가 된 후 에러가 발생된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재배포하는 프로그램을 패치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시험에 나왔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픈소스는요, 얘는 프로그램만 공짜가 아니라 이 소스까지 공개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식만 공짜로 드실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레시피까지 공짜로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소스가 공개되니 수정과 변경도 가능한 프로그램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리눅스 프로그램이 바로 그렇습니다. 서버 운영체제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실 게 우리 앱이라고 부르죠. 이 프로그램을 앱이라고 부릅니다. 이 앱이 64비트일 때 32비트 운영체제에서는 동작하지 않아요. 요거 꼭 체크하고 가실게요. 앱이 64비트면요. 64비트 운영체제에서 동작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언어 번역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프로그래머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을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걸 이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목적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컴파일러입니다. 컴파일러. 이 컴파일러는요, 기계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해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합니다. 별표 한번 해주십시오. 자, 인터프리터는요, 얘는 프로그램으로 번역하지 않고 줄 단위로 우리 그냥 한 줄 쓰고 엔터 누르면 돼요. 그래서 컴파일 과정이 필요가 없어서 바로바로 실행됩니다. 얘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적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알아듣는 상태지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행 파일로 바꿔주는 게 바로 로드 모듈입니다. 실행 파일이 된 상태가 로드 모듈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을 실행 파일, 로드 모듈로 바꿔줄 때 필요한 게 링커입니다. 체크해 볼까요? 실행 가능한 모듈, 실행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로 실행되게 하는 거. 어떻게 해야지 진짜로 실행돼요, 여러분? 우리가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해야지 실행되죠? 이 더블 클릭한다는 말은 우리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의 메모리에 적재시킨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행 가능한 이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적재하게 되면 진짜로 실행되게 돼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로더입니다, 로더. 이 로더의 기능 4가지 체크하고 가실게요.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입니다.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래밍 언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바 별표 한번 해보시죠.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우리 객체 지향 언어가 뭐냐면 객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스몰 토크 C++에 쓰인다고 돼 있죠. 이 객체 지향 언어의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필요한 프로그램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모듈 단위로 만들어 놓으면 이번에 나는 예를 들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거를 만들었다고 쳐요. 자, 그럼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저는 덧셈과 뺄셈만 쓰겠습니다. 이걸 이제 갖고 와서 쓰는 거고요. 이걸 또 다른 곳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고 필요한 프로그램만 쓰다 보니 용량도 작아지고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대부분 프로그래밍 언어에 추구하는 방향은 객체 지향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객체 지향 특징은요,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자, 이거의 특징은 추상화부터 캡슐화, 계층, 모듈, 다형성 자꾸자꾸 읽어보세요. 요거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바는요, 분산 네트워크예요. 작업을 나눠서 처리할 수 있고 독립적이고 이식성,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플랫폼에 관계없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C 언어 살펴볼게요. C 언어는 유닉스 운영체제 제작에 쓰였습니다. 이 유닉스는 인터넷의 시초가 된 언어죠.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구조적 프로그래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제어가 가능하고요. 영어의 경우 대소문자를 구별하게 됩니다.
자, 이제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요, 요거 체크해 보시죠. 입력과 출력이 하나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 찡 알고 가실게요. 순서, 선택, 반복의 찡을 가집니다. 자, C++ 한번 살펴볼게요. C++은 C 언어에 객체 제한 개념을 적용한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만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C 언어가 뭐 100줄, 200줄로 된 게 C++에서는요, 단 10줄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전 C 언어 안 배우고 C++부터 배울게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C부터 배워야 돼요. 이 C를 알아야 C++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비주얼 프로그래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방식의 명령어를 아이콘 형태로 바꿔 프로그래밍 하는 기법입니다. 요새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가 이 코딩 교육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들을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아이들의 창의력을 높여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스크래치 프로그램이 아이콘을 끌어다 놓으면서 쓸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하다 보면 창의력도 높아지고 문제 해결 능력도 높아져서 정부에서 초등 그리고 중등 교육에 코딩 교육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원래는 타이핑으로 막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데 아이콘 형태로 바꿔서 끌어다 놓는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바로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비주얼 스튜디오, 델파이, 파워빌더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AI 언어인 인공지능 언어의 세 가지 리스, 프롤로그, 에스노블 알아두시고요. 이 버그가 에러를 뜻합니다. 이 버그가 벌레거든요. 이 컴퓨터에서 벌레는 에러라고 부르죠. 그래서 디버그, 디버깅 이건 뭘 뜻해요? 컴퓨터에서 발견되는 에러를 찾아서 오류를 해결하게 되는 과정. 프로그래머들이 간혹 그러죠. 나 어제 밤새 디버깅 했어. 이게 뭐예요? 에러 찾았다는 소리입니다. 에러. 자, 이제 웹 프로그래밍 언어 살펴보겠습니다. HTML5 별표해 주십시오. 요즘 대부분 홈페이지 언어는 다 HTML5입니다. 얘는 예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쓰던 액티브X 없어도 쉽게 재생이 됩니다. 이 액티브X라는 게 웹브라우저에 부담을 많이 줘요. 그래서 항상 최신의 컴퓨터로 바꿔야 되고 포맷도 자주 해줘야 됩니다. 요새 만드는 페이지는 다 HTML5예요. 블로그, 쇼핑몰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서 쓰는 컴퓨터가 5년 전 거다 하더라도 인터넷 하는 데는 아마 별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HTML5 규격으로 요새 페이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DHTML 동적으로 실시간으로 변하는 페이지고요. 이거는 영화 예매, 날씨, 주식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페이지에 적당하고 SGML 얘는 멀티미디어 전자문서에 해당합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구조가 복잡하다. XML 이 X가 extensible입니다. 자, 새로운 태그를 정의할 수 있다. 요거 체크해 볼게요. 확장의 의미입니다. extensible. 자, WML W는요 와이어레스입니다. 이 무선 단말기에서 쓰는 언어를 말하고 VRML 별표해보세요. 요거 간혹 많이 나와요, 여러분. 가상현실 모델링 언어입니다. 웹에서 3차원 가상세계를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 아파트 모델하우스도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아파트 구매하려면 모델하우스를 직접 가봐서 이곳저곳 방안을 막 돌아다녀 봐야 되는데 시간상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VRML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구현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냥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방안의 구석구석을 볼 수 있습니다. 펄 요거 알아두세요. 운영체제 상관없이. 자, 이제 UML 한번 볼게요. UML은 모델링 언어입니다. 이 모델링 언어의 뜻은 양식, 형태, 틀 이런 걸 말해요. 그 예를 들어서 얘는요 뭐가 있냐면 회원가입 양식, 그죠? 회원가입, 주문서 양식, 뭐 쇼핑몰에서 물건 구매하실 때 이거 다 양식은 똑같잖아요. 뭐 주소, 구매자, 전화번호, 뭐 결제금액 이런 거 양식 똑같잖아요. 회원가입할 때도 아이디, 뭐 비밀번호 이런 거 양식은 똑같고 내용 안에 들어가는 건 다 틀리죠. 이렇게 공통적인 양식 만드는 언어를 UML 이렇게 부릅니다.
ASP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버 측에서 동적으로 수행되는 페이지를 ASP 그럽니다. 윈도우 계열에서 작동하는 거고요. JSP 줄거보시죠. 자바로 만들어진 서버용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얘는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동작할 수 있어요. 얘랑 틀리다는 거 알고 가실게요. 자바스크립트 별표해 주십시오. 자바스크립트는 네트워크상에서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 컴퓨터에게 상호작용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컴파일도 필요 없고 별도의 플러그인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분산 작업을 나누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언어라는 거 체크하실게요. 파이썬 보겠습니다. 객체 제한 기능을 지원하는 대화형 인터프린터 언어로 똑같죠? 독립적입니다. 그쵸? 문법이 간단해서 우리 파이썬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요새 직장인 분들도 코딩 교육으로 파이썬 많이 배우고 계세요. 이 파이썬은요,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요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거 좋아요. 자, 우리 LISP 아까 살펴봤죠? 인공지능 분야에, 그리고 프롤로그도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자, 우리 자바와 자바스크립트 차이점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거 똑같은 거 같죠?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자, 우리 자바와 자바스크립트는요, 공통점이 C 언어와 문법이 매우 비슷해요. 둘 다 객체를 이용하고요. 모든 운영체제에서 지원이 됩니다. 근데 자바는 이 실행 환경이 자바 가상기계 JVM에서 실행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쓰는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설정이 필요가 없죠. 자바는 컴파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언어 번역 과정이 필요한데 자바스크립트는 별도의 컴파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바는요, 독립적인 언어로 대부분 모든 환경에서 활용되고 블록 기반 언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블록 안에서만 실행이 돼요. 블록 밖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 자바스크립트는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쓸 수 있고 대신 CSS 그리고 HTML 환경에 의존하게 돼요. 함수 기반 언어로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세요. 네. 자, 여기서 말한 블록 한번 살펴볼게요. 블록은 어떤 작업 수행할 때 필요한 코드를 묶어 놓은 형태를 바로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핵심 정리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관한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랑 같이 컴퓨터 핵심 문제 저 독고리랑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 중 폰 노이만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이용한 최초의 전자계산기는 정답은 4번입니다. 에드삭. 자, 우리 유니박은요,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죠. 이번에 에드박은 이진법과 내장 방식을 선택한 애니악을 업그레이드한 컴퓨터입니다. 애니악은 뭐예요, 여러분? 세계 최초의 전자 계산기를 말합니다. 외장 방식을 썼죠. 네, 정답은 4번 에드삭입니다. 2번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중 컴퓨터 세대와 주요 회로를 연결한 것입니다. 틀리게 연결한 것은? 자, 볼게요. 1세대는 진공관 맞죠? 2세대 트랜지스터 맞습니다. 3세대는 자기 드럼 땡. 3세대는 뭐예요, 여러분? 집적 회로죠? IC라고 부릅니다. IC.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4세대는 맞죠? 고밀도 집적 회로입니다.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컴퓨터를 분류하는 방법은 사용 목적, 취급하는 데이터의 형태, 그리고 처리 능력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가 취급하는 데이터, 자료 형태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셀 수 있는 자료가 디지털 컴퓨터죠. 셀 수 없는 자료 취급하는 연속적인 자료 취급하는 게 아날로그 컴퓨터입니다.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혼합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하이브리드죠. 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마이크로 컴퓨터가 자료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아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자료 표현 형식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비트는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죠. 8비트가 모여서 리블이 된다? 땡! 어떻게 돼요, 여러분? 리블은 4비트가 모여서 리블이 되죠. 1번이 틀렸네요, 여러분.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코드 체계에서 에러 검출뿐만 아니라 교정도 할 수 있는 코드. 이거 뭐예요, 여러분? 1번이죠. 해밍 코드가 정답입니다. 자, 우리 ASCII 코드는 데이터 통신용 코드죠.
페리티 코드는 에러를 검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6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컴퓨터 CPU에 있는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볼게요. 레지스터는 CPU 내에서 자료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치이다. 맞습니다. 2번 볼게요. 주기억 장치보다 저장 용량이 적고 속도가 느리다. 땡! 이게 틀렸죠, 여러분? 레지스터는 메모리 중에 속도가 제일 빠른 기억 장치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컴퓨터의 연산장치에 있는 누산기 ACC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우리 누산기는요,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장치죠. 네, 1번이 맞아요, 여러분. 명령어의 순서를 기억하는 장치는 아니고요. 명령어를 기억하는 장치도 아닙니다. 우리 명령어 해독하는 장치는 뭐라 그래요? 디코더라고 부릅니다. 디코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연산장치에 사용되는 레지스터나 회로가 아닌 것은 우리 상태 레지스터 볼까요? 상태 레지스터는 올림수 그리고 부호 이런 걸 저장하는 게 바로 상태 레지스터죠. 1번은 맞고요. 프로그램 카운터 이거 앞글자 따서 PC라고 부르죠. 자,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자, 2번은 제어 장치에 들어가는 장치입니다. 정답은 2번이 아닙니다. 자, 누산기는 조금 전에 했죠. 연산의 중간 결과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라 그랬고요. 보수기, 뺄셈 할 때 음수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우리는 연산에 사용되는 보수기가 2의 보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기억 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볼게요. 주기억 장치는 비휘발성 메모리로 대용량의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보관할 때 사용된다. 땡이죠. 여러분, 주기억 장치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휘발성 장치입니다. 네, 전원이 켜져 있는 동안만 기억하고요. 전원이 꺼지면 내용이 사라져요. 그래서 영구적이 아니라 그냥 휘발성입니다. 휘발성.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내용에 적합한 기억 소자로 옳은 것은 자, 전원이 계속 공급되더라도 주기적으로 재충전되어야 된다 그랬죠? 단위당 가격이 저렴하고요. 집적도가 높기 때문에 대용량의 기억 장치에 주로 이용됩니다. 우리 일반 메모리로 이용되는 D램 2번이 정답입니다. 자, P롬은 사용자가 한번 기록할 수 있는 롬이죠. 그리고 EP롬은 자외선으로 여러 번 읽고 쓰게 할 수 있는 롬을 말합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데이터 접근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기억 장치.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답은 3번입니다. 캐시 메모리예요. 레지스터가 너무 빨라서 주기억 장치가 못 쫓아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이에 캐시 메모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12번 볼게요. 컴퓨터 기억 장치 중 고속의 처리 순으로 나열된 것은 여러분, 우리 아까도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 레지스터가 제일 빠릅니다. 그 다음에 캐시, 주기억, 보조기억 요 순서예요. 아까도 11번에서 풀어봤지만 레지스터가 너무 빨라서 주기억 장치와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캐시 메모리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컴퓨터 EDPS 핵심 요약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복이 중요합니다. 전 항상 얘기 드립니다. 2-3번 정도 반복해서 들으시고 문제를 풀어보면 효과가 정말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파트 운영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독골이었습니다.